안녕하십니까. 머니올라 시작합니다. 중국의 제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 주석의 3연임이 결정됩니다. 이제는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고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 것인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중국 경제와 정치 전문가 모셨습니다. 홍록기 키움증권 글로벌 리서치 센터 선임 연구원이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머니올라 첫 출연이시죠? 네. 예, 진작에 모셔야 됐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네. 오늘 토론에 많이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지금 중국의 당대회, 20차 당대회가 한창 진행 중인데 시진핑 주석 3연임이 사실상 결정됐다고 봐도 되지 않습니까? 네네. 정치 일정에 일단 확정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이 해소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니까 자산 시장에 어떤 중국 관련해가지고 긍정적으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일단 그 정치 이벤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0월 16일 당대회가 시작이 되었고, 내년 3월에 있을 전인대까지 기존에 있었던 정치 일정에다가 그 1중 전에, 2중 전에까지 같이 소화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중국의 정책 방향성이라든지 그 정치 인사들의 발언들이 매우 증시에 중요한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자산시장의 방향성을 이야기를 해주셔서 사실은 지금 중국 자산시장이 갖고 있는 문제점은 첫 번째로는 위안화 환율이었었고, 두 번째로는 부동산 위험, 세 번째로는 이제 경기 둔화, 수요 측에서는 소비가 둔화되고 있는 건 3년째 진행되고 있는 일이고, 지금 공급 측에서는 수요가 따라와주지 못하 보니까 이제는 그 재고 부담이 쌓여지고 있거든요. 네. 이런 세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대외 수요 좋지 않고 내부 수요는 여전히 좋지 않다 보니까 지금 공급층에서도 과잉 재고 우려가 좀 높아지고 있어서 그런 점들이 사실 중국 자산시장에 아직까지는 부담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는 내년에는 중국 자산시장에 있을 변곡점들을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러면 정치적인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어떤 자산시장을 둘러싼 경제 환경은 큰 변화는 없을 것 같고 어려움이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 지금은 좀 기다려야 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제 중국 경제사령탑은 이제 총리지 않습니까? 왕양 또 후추나 이런 분들이 이름이 거론되던데, 경제사령탑이 누가 되더라도 지금까지 어떤 경제 기조는 큰 변화가 없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사실 이 두 분은 경제 쪽에 대해서 정책들을 많이 내놓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 두 분의 성향을 근거로 정책이 어떻게 발전될 거다라고 이야기 드리기는 아직까지 어려울 것 같아요. 특히 중국은 그 세부적인 정확한 경제 정책 방향성은 내년 가을 중전회에서 또 나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 큰 틀에서 짐작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어쨌든 현재로 짐작할 수 있는 거는 기존 했었던 것처럼 중국 반도체 국산화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그 그린 에너지, 배터리, 이제 전기차 배터리 관련된 것도 있겠고요. 태양광, 그리고 풍력 등등 좀 그린 에너지 계열에 집중해서 좀 정책들이 나올 것 같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내년 3월 전인대 이내로는 그 제로 코로나 정책의 일부분 변화가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말은 즉 중국이 그간 억눌려 있었던 수요가 회복될 수 있는 계기이기 때문에 가장 좋은 흐름일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역시 이제 공동부유론하면서 장기간적인 이슈로 많이 이야기도 하고 있는데, 올해 4월부터 그 중국 증시랑 경기가 가장 안 좋았을 때, 그 상해 주요 도시들이 셧다운 됐을 때 경기 회복을 근거로 플랫폼에 대한 규제 완화는 시사를 했거든요. 전 이 두 가지에 대해서는 조금 단기간 내 해결이 가능하다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 중국 경기나 주식시장에 가장 좋은 그림이 글로벌 중앙은행들은 긴축 기조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중국은 홀로 완화 정책을 유지하면서, 이건 올해도 그랬었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추가적으로 꼭 붙어야 될 게 내수 중심으로 경기가 회복되어야 된다라는 이 조합들이 갖춰진다면은 사실 중국 경기도 그렇고 주식시장에 전반적으로 좋은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좀 뒤에서 계속 차근차근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4분기인데 중국의 뭐 올해 경제 성장률이 지금 2%대 또는 3% 이 정도로 좀 부진할 걸로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뭐 그래봤자 올해 해봤자 이제 2달 정도, 석 달이 채 안 남은 상황인데 네. 지금 요즘 나오는 경기 지표들로 볼 때 이런 그 남은 기간의 어떤 경기 상황은 어떨 걸로 보십니까? 뭐 사실은 좋지는 않을 거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경기를 이야기해 주셔서 그래서 이제 수요 측이랑 공급 측 나눠서 이야기를 드리면은요. 네. 사실은 제로 코로나 이후에 계속 소비 관련된 지표들이 안 좋았었잖아요. 예. 뭐 최근 2분기 때 그 주요 도시들이 봉쇄됐을 때도 그렇고 흐름들을 보면은 그 필수 소비재로 분류될 수 있을 법한 식음료, 품목들은 월간으로 꾸준히 좋은 성장률을 보였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제외한 뭐 대부분 소비재들은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 영향으로 그 월간으로 좀 변동폭이 심했고 그 YTD 연초 누적으로 보게 된다면은 아직까지 플러스 증가율로 돌아선 항목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 여전히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고 이게 그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일단 소비를 할 수 있는 환경은 억눌려져 있고 그러니까 즉 서비스 소비가 계속 눌려져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소비 쪽 지표는 계속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나마 이때까지는 수요를 이끌어왔던 게 투자였었거든요. 예. 기업들의 투자였었는데 그 뭐 뒤에 이야기 드리겠지만 부동산 투자도 위축이 되어 있는 환경이고 그나마 인프라 투자만이 견조했었던 환경이기 때문에 사실 인프라 투자를 제외한다면은 그 수요를 일으킬 만한 지표들이 다 안 좋았었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공급 측도 이제 재고 부담이 슬슬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외로 밀어내는 환경도 이제 많이 약해졌고 공급 측에서도 지금 전방위적으로 재고 부담이 높아지고 있어서 하반기에도 뭐 좋은 경제 지표는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고 네. 뭐 올해 연간으로 저는 뭐 4%대 또 뭐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올해 경기 성장률이 중국 4%가 안 되면은 뭐 3%대 심지어 2%대로 낮아진다는 것은 이제 뭐 올해 경기 자체를 어떻게 보면 거의 포기해야 된다는 상황이 되면은 이 시진핑 주석이나 중국 지도부 네.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거 아닙니까? 뭐 그런 측면에서 남은 기간 동안에 이제 중국이 어떤 본격적인 경기 부양책을 뭐 쓰지는 않을까 이런 기대들이 있는데 우리 스님 연구원님 보시기에는 어떤가요? 첫 번째로는 올해는 사실은 경기를 많이 포기한 해라고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그러니까 다른 나라,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도 그렇고 해외 선진국들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었던 시기가 이제 뭐 빠르게 본다면은 작년 연말로 볼 수도 있겠고 올해 1분기에 이런 흐름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글로벌리하게. 근데 그 기간에 중국이 10월에 당대회는 확정이 되어 있었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이제 뭐 백신 보급률도 낮은 상황에서 둘 중에 뭐 방역이랑 경기를 둘 다 잡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조금 방역에 계속 초점을 뒀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예. 중국 정부 당국은 올해는 방역에 완벽하게 초점을 맞추는 것만이 그 정책 결과를 도출해내기 쉬웠을 거다. 그러니까 방역은 잡고 경기를 놓치는 거는 올해에는 어느 정도 설명을 납득을 시킬 수 있는 일인데 예. 경기를 잡으려고 하다가 어쨌든 확진자 수가 늘어나면서 방역까지 같이 놓치게 되고 불가피하게 이제 경기도 같이 미스하게 된다면 둘 다 놓치는 결과이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그게 가장 부담스러운 시나리오였기 때문에 좀 명분을 쫓은 것 같다. 짧은 시기를 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저성장을 보는 관점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변화는 이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은 단 한 번도 무리한 부양책을 오히려 펼친 적이 없었고 지금 안정된 경제 성장률이라든지 경제 구조 변화, 예를 들면 그러니까 제조업에서 서비스 소비 중심으로 옮기고 그 넥스트 스텝으로서 그 반도체 등 이런 쪽으로 이제 경제 구조를 선진화 혹은 뭐 장기 경제 성장 동력을 찾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사람이고 여기에 더불어서 그 그러니까 중국 경제 체질 개선들, 예를 들면 그림자 금융이 너무 많았었고 이런 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이고 그러다 보니까 시진핑 주석의 정책들은 대부분 규제 일색의 그런 정책들이 많잖아요. 근데 이게 긍정적으로 본다면은 이 낮은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는 게 아니라 슬로우 다운 할 수 있도록 그 계속적으로 정책을 구사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부양책이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딱 하나. 그 제로 코로나 정책으로 모든 관련된 펀더멘털 지표들이 안 좋아 있어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부양책을 더 강화하는 것보다는 제로 코로나 정책을 점진적으로 수정하는 게 더 합리적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조금 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 변화를 많이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작년부터 이제 말하는 중국은 부동산, 또 플랫폼, 또 제로 코로나 이 3대 규제를 많이 펼쳤지 않습니까? 그걸 펼치다 보니까 말씀대로 이제 경기 부양 효과도 없고 이렇게 경기 성장률도 좀 떨어진 그런 상황인데 이제 당 대회도 열었고 3년임도 결정됐으니까 이런 세 가지 규제는 조금 완화된다고 기대도 되겠습니까? 좀 플랫폼 쪽 그리고 제로 코로나는 그러니까 해외도 원하지, 그러니까 중국 기준에서 해외도 원치 않고 중국 내부적으로는 국민들도 원치 않을 텐데 순수 정책 의지로 생긴 규제들이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나라도 중국이 왜 제로 코로나 풀리지 않는지 다 걱정 혹은 이제 불만인 상황인 거고 플랫폼에 대한 규제도 왜 저걸 굳이 이 시점에서 규제한 거에 대해서 사실 의문들이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일단 뭐 당 내부적으로의 명분과 그런 정책에 대해서는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그러니까 근데 현재 상황에서 규제 정책을 계속 이어갈 요인들이 많이 적어졌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올해 투입됐던 그런 수많은 부양책들보다 이 규제 정책 2개 하나 풀어주는 게 효과가 훨씬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로 코로나 정책이랑 플랫폼 규제는 분명히 일정 부분 수정이 있을 거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금 두 가지 시각으로 같이 보고 있는 게 장기 관점에서 볼 때는 중국은 그 경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즉 GDP의 부동산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게 중국 정부의 장기 목표에는 사실 변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국 부동산 위험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정책들을 내놓는 걸 보면은 조금 뜨뜻미지근하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정부가 부동산을 살리기 위해서 총력 대응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실 장기 관점에서 부동산 GDP를 계속, 그러니까 부동산의 GDP 의존도를 낮추고 싶은 그 목표랑 조금 부딪히다 보니까 좀 이런 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 단기적으로 볼 때는 지금 중국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금리나 이런 것들보다는 그 디벨로퍼들, 그러니까 공급사들의 자금난을 해결해 주는 게 가장 먼저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지금 IMF도 중국 부동산 업체 45%, 약 절반 가까이가 빚 감당을 하지 못할 위기에 빠져 있다. 이런 이제 그 세계 금융 안정 보고서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또 당장 20%는 뭐 파산을 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개발사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중국은 이제 부동산이 경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또 부동산 개발사들이 이렇게 많이 파산하게 되면 이게 이제 당장 금융 문제로 비화될 수도 있는데 당국으로서는 여기에 어떤 대책이나 뭐 이런 정책 방향이 좀 서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이걸 해결해 나가겠다는? 일단 개인적으로는 결론은 일단 개인들의 불만들, 그러니까 미분양된 아파트를 지금 계약한 개인들이 불만을 품고 이제 뭐 모기지 상환 거부 운동들을 벌이고 있잖아요. 이런 쪽들을 해결해 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작년 7, 8월이었던 것 같아요. 헝다 때 이제 나왔던 문제가 중국 디벨로퍼들이 그 만들고 있는 상품들이 사실 문제가 많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품들이 실제로 보니까 뭐 레버리지 비율도 너무 높고 부실화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한 거고요. 이 부실화가 이제 누적이 된다면은 2008년도에 미국 금융위기 때처럼 될 수 있으니 미리 뭐 규제를 하겠다라면서 나선 게 이제 중국 정부의 스탠스였는데, 근데 중국 그 부동산 디벨로퍼들의 자금들을 살펴보면은요, 그러니까 그 자기 조달하는 비중이 40%가 채 안 되고요. 대부분 선수금, 이것도 결국에는 개인들의 대출일 거고, 그리고 부동산이 대출을 일으켜서 하는 금액들 비중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 비율이 이렇게 높아진 상황에서 이 레버리지를 죄다 보니까 디벨로퍼들이 돈이 없어진 거고요. 그래서 사실은 부동산 문제가 여기서 더 커질 거다라고 생각은 안 하는 게 이제 디벨로퍼들에 대한 자금을 더 이상 옥죄고 있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부동산 위험이 더 커지진 않을 텐데.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는 언제 회복이 될 거냐가 이제 문제가 될 텐데 1년에서 2년 가까이 규제가 진행이 되다 보니까 뭐 토지 매입, 완공, 착공 관련된 지표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증가율에서
확대가 되고 있거나 조금 준 게 다거든요. 예. 그나마 긍정적인 건 두 가지. 그 미분양 프로젝트로 바로 유동성을 지금 공급해주고 있어요. 구제펀드를 설정해서. 그래서 미분양 프로젝트들이, 그러니까 미분양 물량들이 빠르게 감소하는 부분들은 긍정적일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디벨로퍼들에 대해서는 계속 어려운 그림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디벨로퍼들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미분양 프로젝트로 직접 돈을 주고 있고 디벨로퍼들에게 돈을 계속 안 주고 있거든요. 예. 은행들이 디벨로퍼들이란 대출 제도가 개선된 것 같지도 않고 정부가 구제 펀드를 설정해서 개인들의 불만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미분양 물량들을 해결하는 데 집중할 뿐 디벨로퍼들에게 주지 않고 있고 오히려 그 배드뱅크가 들어와서 구조조정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뭐 그런 그림이 디벨로퍼들 쪽에는 조금 장기간 계속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 상당한 중국의 디벨로퍼 개발사들이 네. 이제 뭐 도산 사태는 피할 수 없다고 봐야 되겠네요. 물론 뭐 그 부분들이 이제 양호하지 못했고 아까 말씀 대로 어떤 그 정상적이지 않은 어떤 식의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네. 이제 건물을 짓던 이 방식은 탈피하기 위해서라도 그 규제는 지속된다고 봐도 되겠네요.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시진핑 1기 지도부 당시에 공급 개혁을 같이 했었잖아요. 네. 그때 아까 다시 넘어가서 뭐 과거에 과잉 재고 생산 투자 때문에 중국 경제 성장률이 2010년도 15년도거나 계속 안 좋았었고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공급 개혁으로 하다 보니까 그 시클리컬 기업들의 디벨로퍼들처럼 네. 그 실제로 재무 상태라든지 영업 상황이라든지 이런 게 불량했던 좀비 기업들이 많이 막 사라졌었잖아요. 그때 막 중국 좀비 기업이라는 단어들이 뉴스에 많이 나왔었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좀비 기업이라는 단어를 지금 디벨로퍼들에게 붙이는 건 아니지만 네. 그와 유사하게 상태가 좋지 않았던 디벨로퍼들에 대한 구조조정은 계속 될 것 같다라는 시각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은 근본적으로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살아났어. 또 그 부동산 경기가 중국 경제에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인 성장률도 높아지는 그런 그림은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겠네요. 그렇죠. 부동산 쪽이 이끌어왔던 좀 그 힘은 계속 약해질 것 같고요. 예. 아마 경기 하방을 떠받치는 가장 첫 번째 지표는 왠지 인프라 투자 쪽이 될 것 같은데 네. 그거를 제외한다면은 계속 제로 코로나 정책의 변화에 따른 소비 회복이 예. 계속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시각은 또 비슷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상반기보다 지금은 하반기 오히려 이제 또 경기를 부양하기가 더 힘들어진 상황인데 네. 이런 상황에서 지금 그러니까 위안화하고 달러 그 가치가 이제 뭐 1달러에 7위안 되는 이른바 그걸 깨졌다 해가지고 포치 이루어진 상태지 않습니까? 네. 위안화 가치가 그만큼 떨어졌다. 네. 상당히 이 말인데 이런 상황에서 환율 방어를 위해서라도 중국 정부가 이렇게 좀 부양을 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진 상황 아닌가요? 일단 아무래도 지금 추가적인 완화 정책, 그러니까 네. 통화 정책이 더욱더 완화되는 건 조금은 어려워진 건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저는 어쨌든 경기 전망이 안 좋을 때는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는 통화 정책보다는 뭐 재정 정책이 직접적 그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도 있고 예. 뭐 효과가 빠르다는 점에서 계속 올해 하반기에 이어서 내년 상반기까지 조금 재정 정책을 더 주목해서 봐보자. 그러니까 재정 적자가 더욱더 빠르게 늘어나는, 그러니까 강도가 높아지는지를 조금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뭐 환율이 뭐 포치 넘었다라고 예. 이야기를 주셨으니까 결국에 위안화 환율이 돌아오려면, 그러니까 네. 7위안 밑으로 내려오려면은 예. 결국에는 제로 코로나 정책이 바뀌면서 내수가 회복이 된다면은 중국 경기에 대한 전망도 분명히 지금보다는 한 단계 높아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렇게 된다면은 자연스럽게 뭐 위안화 환율도 조금 안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수요가 회복이 된다면은 중국 공급사들의 재고 부담도 사라지게 될 거고, 즉 이 말은 중국의 수입도 다시 늘어날 수 있게 되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오히려 무역 흑자 폭이 중국 기준에 줄어들더라도 그 위안화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환경이라 생각을 하고 있고, 이건 더불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중 무역 적자가 심하니까 이런 점은 우리나라에게도 긍정적인 그렇겠네요. 바람이 될 거다, 방향이 될 거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중국은 이제 통화 정책을 더 완화하기는
쉽지 않다고 했고, 근데 그러다 보니 결국 재정을 좀 확대하는 네. 정책이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이제 그러면 20차 당대회 지났고, 또 이제 말하자면 시진핑 주석 3기가 이제 본격화 되면은 뭐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나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인프라를 부양한다는 네. 그런 기대는 뭐 해도 될까요? 네. 그 재정적 그 인프라 이야기해 주셔서 지방채 발행으로 본다면은 올해 상반기 연초에도 시장 기대만큼 바로 빠르게 발행을 했었었고, 그리고 하반기에 그 인프라 투자를 제외한 경기 지표가 안 좋아지다 보니까 인프라 투자를 늘리기 위해서 남은 지방채들도 빠르게 다 발행을 했었거든요. 예. 그게 올해 연간 내내 인프라 투자가 좋았던 배경이기도 했었었고, 내년에도 이쪽에 대해서는 그 지방채, 그러니까 특수채 발행을 규모를 올해보다 더 크게 할 가능성도 있고, 예. 그렇게 된다면 인프라 투자 지표 자체는 좋을 것 같고, 네. 재정 정책도 계속 그 확장적인 재정 정책은 상반기에도 기대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은 하고 내년 있습니다. 상반기. 네. 예. 그럼 결국 말씀 쭉 들어보니까 중국에서의 어떤 그 경기 부양도 중요하지만 가장 핵심은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해야 이게 의미가 있고 네.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데 네.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위가 이제 뚜껑이 써있다 보니까 네. 어떤 정책을 펴도 지금 경기도 부양이 안 된 측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지금 시진핑 주석 이제 3기 시작이 되는 상황에서는 과거 이전보다는 이제 제로 코로나를 좀 완화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은 마련됐다고 봐도 되는 거 아닐까요? 저도 그 점은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요. 아까 우리나라를 포함 글로벌이 위드 코로나로 전환됐던 시기를 뭐 연말이나 올해 연초로 본다면 중국 입장에서는 10월 당대회를 앞두고 정책적으로 이거를 바꿔줄 만한 시계열이 매우 짧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러니까 즉 지도부 교체가 되면 다시 5년이라는 정책 시계열이 확장이 되는 거잖아요. 예. 이 상황 내에서는 충분히 방역과 경기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면서 경기에 중점을 줄 만한 시간적 여유가 충분하다라는 점에서 저는 충분히 이런 틀에서 제로 코로나 정책은 충분히 변화가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하게 되면 내부적으로도 이제 그 경기가 부양될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우리 같은 수출을 해야 되는 중국 시장에 수출을 해야 되는 국가 입장에서도 뭐 상당히 호재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아마 수요가 회복된다면은 재고 문제도 해결이 될 거고, 그럼 중국은 공급 측은 추가 생산 확장을 하게 될 거고, 이렇게 된다면은 수입도 늘어나게 되는 거고, 그렇게 된다면은 뭐 중국에 수출해야 되는 우리나라 대중 수출 기업들에게는 분명히 좋은 흐름일 거다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중국 본토 증시 기준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증시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이 어쨌든 긴축이잖아요. 근데 선진국 그 중앙은행들의 긴축이라는 대외 변수에서는